쟤랑은 같은 조 하기 싫어. 그 한마디는 제 이름 앞에 낙인처럼 붙어버렸습니다. 교실 안의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던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다는 것을. 그런데 오늘 그 시절의 아이들이 모두 모여 있는 호텔 연회장 문을 제가 스스로 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그 큰 호텔 연회장에서 내 이름이 아닌 단 두 글자의 호칭이 모든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 누군가가 물을 마시던 손이 멈췄고 와인잔을 들고 있던 여자의 팔목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정 수트를 입은 남자가 입구에 서 있었고 그 눈빛이 곧장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그의 발걸음. 단단하고 망설임 없는 발소리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수다가 하나둘씩 줄어들더니 이윽고 완전히 멎었습니다. 그가 내 앞에 서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들이쉬고 있었죠. 입꼬리도 눈빛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내 안의 모든 감각을 조이고 있었어요. 늦었지?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나를 향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믿을 수 없다는 눈, 이해할 수 없다는 눈, 그리고 놀라움과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들. 그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회장님이잖아. 진짜 저 사람, 그 KJ그룹. 그 말에 옆 테이블의 누군가가 조용히 허리를 세웠고 다른 한 사람은 슬며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려다 의자 다리에 치마가 걸려 삐끗한 것도 보였죠. 그들은 내가 아닌 내 옆의 남자에게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토록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학창시절 내 책상에 몰래 욕설 낙서를 해두던 아이들, 졸업하고도 연락 한 번 없던 그 애들, 가끔 스치듯 마주치면 눈도 안 맞추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이 단어 하나에, 여보 그 두 글자에 납작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숨을 내쉬고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내 남편 최경민. 그가 내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아주 오랜만에 나를 나답게 만들어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태도를 바꾸는지 나는 그 연회장 안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여보, 자리 있지? 응, 여기. 내가 대답하자 지금껏 아무 말 없던 동창들이 서둘러 의자를 옮기고 자리를 비워주며 여기 앉으세요, 회장님. 편하게 앉으세요. 진짜 반가워요. 그 웃음들, 그 안간힘들, 나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그들의 조급한 얼굴이 도리어 우스워 보였거든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미연아, 너 대박이다. 그땐 정말 몰랐어. 또 다른 아이가 따라 말했죠. 맞아. 우리 진짜 너한테 너무 무례했지. 그치? 근데 진짜 멋지다, 너. 지금 모습 너무 잘 어울려. 그 말들이 감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아니었어요. 그건 두려움의 포장지에 쌓인 변명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쏟아질수록 나는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나를 짓밟던 시간은 그들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나는 그저 내가 나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초대장을 처음 받았을 때 한참을 핸드폰을 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3학년 3반 정기동창회.
9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 H호텔 연회장. 그 아래에는 익숙한 이름들, 그리고 하나도 반갑지 않은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지웠습니다. 그냥 보지 못한 척 넘길까 했습니다. 내 삶과는 상관없는 과거. 그 시절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창회 갈 거야? 안 가. 뭐 하러? 정말 안 갈 거야? 응. 가서 뭐 해? 난 그 사람들이랑 할 얘기 없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조용히 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마주하고 싶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피했을 테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던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를 한 공간 안에 동시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참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겠죠. 동창회 당일 오후 거울 앞에 앉아 파운데이션을 두드리며 한참을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은 분명 같은 얼굴인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늘 작아 보이던 눈매가 오늘따라 또렷했고 얇아 보이던 입술도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오래전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사준 연한 회색 투피스를 꺼냈습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마음까지 반듯해졌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차려입고 앉아 있는데도 제 안에서는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울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딘가 불편한 감정.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괜찮아. 지금 넌 예전 그 애가 아니야. 그리고 그 말을 하자 그 애가 떠올랐습니다. 17살의 나. 늘 교실 구석에 앉아 한 줄도 말하지 못했던 아이. 누가 내 도시락을 책상 서랍에 넣은 채 발로 찼던 날, 책가방 안에 몰래 낙서를 해둔 걸 본 날, 생일날 아무도 인사해주지 않아 혼자 공터에 앉아 울었던 날. 그날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참 이상해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는데도 그때 받은 감정은 전혀 바래지 않더라고요. 그런 기억들을 끌어안고 저는 남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셔츠에 재킷까지 차려입고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내 안의 지난 날들을 잠시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부담되면 안 가도 돼. 아니, 갈래. 남편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손이 아주 오래전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처음 잡아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묻지 않고 말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야 예전의 나도 지금의 나도 조금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회사 구내식당, 점심시간에 부산스러운 소음 속에서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늘 그렇듯 구석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면 괜히 불편해질까봐 늘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고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쟁반을 든 한 남자가 제 앞에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자리 괜찮겠습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 옆자리를 피해가곤 했거든요. 괜히 어색하다고 생각하거나 굳이 저와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 제 옆을 택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특별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어떻다
요즘 일이 많다. 그런 가벼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대화가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흘낏 쳐다보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가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남아서 보고서 고치셨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을, 제 표정을 그렇게 세심하게 바라봐 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일렁였습니다. 그 뒤로 그는 자주 제 옆에 앉았고 언제나 작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퇴근길 괜찮으셨어요? 오늘은 점심 메뉴가 괜찮네요.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가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대리님이라 불렀지만 그를 대하는 태도에는 미묘한 존중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단순한 직급 이상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의아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제게 조금씩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아 야근을 하는 제 옆에서 조용히 서류를 도와주거나 늦은 밤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제 마음속에 깊은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금 진지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람들 시선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제 속마음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늘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옆에 있는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야 저는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회사를 이끌던 회장의 아들이었고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 직원들과 똑같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늘 소탈하게 웃던 그가 사실은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니.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은 돌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을 대리라고만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저 역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 보니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끌린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리를 얻은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저를 회장님의 아내라고 부르지만 제게 그는 언제나 구내식당에서 제 옆자리를 지켜주던 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는 제 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 날 알아볼까? 아니, 알아보지 못해도 상관없어.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도는 동안 호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크고 밝은 조명이 건물 외벽을 따라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 도착한 차들이 조용히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보고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문을 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있었다고 말하기조차 아까운 시절입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무시당했습니다. 누가 먼저 그랬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다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하면 교실이 조용해졌고, 제가 다가가면 무리짓던 아이들이 어깨를 틀었습니다. 쟤 좀 너무 조용하지 않아? 잘 웃지도 않고 말도 없고 약간 음침해. 가난하다며. 엄마도 안 계시다지?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퍼지자 정미연이라는 이름 앞에 이상한 애, 불쌍한 애, 기피 대상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등교할 때 한 번도 고개를 들고 교문을 들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보며 걸었어요. 제일 먼저 교실에 들어가 제일 늦게 나갔습니다. 누구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디선가 한숨과 수군거림이 날아왔으니까요. 책상엔 낙서가 자주 생겼습니다. 쉰내남, 가난뱅이, 말 좀 해봐라 벙어리야. 처음엔 지우개로 지우려 했고 나중엔 그냥 하얀 종이를 붙여 덮었고 결국엔 보이지 않는 척 살았습니다. 그렇게 못 본 채, 못 들은 채 모든 걸 무시하는 게 제 유일한 방어였으니까요. 가끔 담임 선생님이 미연이 요즘 괜찮아? 라고 묻기도 했지만 제 주변에서 제 원래 저래요라고 웃으며 말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저는 그때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생일날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던 날도 기억나요. 다른 애들은 초콜릿이며 편지며 과자며 이름 써가며 돌리고 서로 카드를 주고받으며 떠들썩했죠. 그날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교실을 나와 뒷담장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 앉아 귤 하나를 까먹으며 그래도 오늘 하루는 끝났다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저는 거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옷을 개고 혼자 책상 앞에 앉아야 했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도서관이었습니다. 책 많은 나를 아무것도 묻지 않았거든요. 그 세계 속에선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않았고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급식줄을 서다가 뒤에서 들은 말이 정말 오래 남았습니다. 제 책은 왜 저렇게 읽냐? 지 혼자 똑똑한 척 하려고. 그니까 유세 떠는 거지 뭐. 쟤네 집에 TV도 없다며? 그 말이 들린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떨렸습니다. 국이 넘칠까봐 손가락에 힘을 주려 했는데 이미 늦었죠. 눈물이 먼저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얼굴이 그렇게 이상한가? 이 눈이, 이 표정이 그렇게 싫은가? 왜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미움받는 거지? 물로 얼굴을 씻으며 울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그날 밤 꿈속에서도 애들이 제 책상을 밀고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도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졸업식 날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지만 저는 일부러 체육복으로 갔습니다. 교복은 입지 않았어요. 그 옷조차도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진 속 제 모습은 하얀 체육복에 아무 표정 없는 얼굴, 누군가 축하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그 사진 구석에 아주 작게 찍힌 그게 제 마지막 고등학교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들이, 그 교실이, 그 시절이, 그 호텔 연회장 안에 다시 모여 있는 겁니다. 아침 8시 꽃시장에 다녀온 남편이 트렁크에서 큼직한 상자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국이랑 라넌큘러스 왔어. 노란색이 특히 예뻐. 그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남편은 매주 월요일이면 새벽부터 화훼단지에 들렀다가 제 꽃가게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골라옵니다. 이번 주는 분홍 튤립 좀 더 가져오지. 지난주에 금방 나갔는데 제가 말하자 그는 곧장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응, 다음 주엔 2단 더 얹을게.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회장님의 사모님이 왜 굳이 꽃집을 하세요?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실 텐데요. 겉으로 보기엔 가볍게 던진 질문 같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늘 깊은 울림이 남습니다. 어쩌면 그 질문 속에는 조금의 호기심과 약간의 의아함, 때로는 은근한 비아냥까지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늘 회장님의 아내,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그 호칭이 주는 무게와 책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호칭은 제 존재를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면서도 저를 미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남편의 이름에 기대어 불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어른이 된 뒤에도 사회 속에서 조심스럽게 숨듯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저는 제 자리보다는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공간을 갖고 싶다. 꽃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꽃을 만질 때는 서툴렀습니다. 손끝에 남은 꽃가루와 잎사귀의 향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꽃을 정리하는 순간만큼은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한 송이 꽃을 포장할 때마다 마치 제 안에 쌓여있던 상처 하나를 다독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꽃집은 저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사모님이 아니라 사장님 혹은 그냥 사장님, 여기 장미 있어요? 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온전히 제 이름으로 불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꽃집을 단순한 취미 공간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꽃집은 제게 하나의 증명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물론 남편도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힘들 텐데 꼭 해야겠어? 그 물음 속에는 저를 향한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꼭 하고 싶어요. 여긴 제가 제 이름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남편은 잠시 웃더니 결국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며 저는 수많은 순간을 만났습니다. 어버이날 한 학생이 용돈을 모아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고를 때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조그만 안개꽃 다발을 사갈 때 그 순간마다 저는 마음속 깊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건네는 꽃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준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회장님의 아내가 왜 꽃집을? 저는 이제 웃으며 대답합니다. 여기서는 저는 그냥 꽃집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날은 꽃집 앞에 앉아 있던 중학생 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는 동전 몇 개뿐이라 제가 이건 그냥 가져가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저 이거 엄마 생일이에요. 근데 제가 뭐 해드릴 게 없어서. 그 순간 예전의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가진 게 없어 머뭇거리던 시절.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결국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은 늘 꽃을 사가던 할머니 손님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했는데 집안이 적적하다며 작은 화병 하나를 들고 오시곤 했죠. 이 꽃이 있으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아.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꽃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사람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작은 손길일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집 안 공기도 바뀝니다. 봄에는 새싹 냄새가, 여름에는 무더위를 식히는 풀잎향이, 가을에는 낙엽 같은 포근함이, 겨울엔 유리창에 맺히는 김마저도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내 삶을 증명하는 기록장이구나. 꽃집은 3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원래는 집 근처에서 소박하게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카페랑 계약이 하나둘 생겼고 지금은 청첩장 촬영용 부케나 작은 행사 장식도 맡고 있습니다. 가게 앞에는 조그만 블랙보드가 있습니다. 분필로 그날의 꽃 이름을 적어두는 게 작은 일과 중 하나죠. 오늘의 꽃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 의외의 봄이 찾아오길. 제가 쓴 글귀를 보며 지나가던 여고생 둘이 웃었습니다. 언니, 오늘 진짜 봄 같아요. 저 말 너무 예쁘다. 그렇게 말하고 가던 학생들 뒷모습을 보며 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릴 땐 그 또래 아이들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의 미소가 제 하루의 시작을 밝혀주곤 합니다. 오전 내내 포장하고 손님 맞고 배달 기사에게 리본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나면 어느덧 오후가 됩니다. 작은 유리문 안에 계절이 담깁니다. 봄에는 향기, 여름에는 빛, 가을에는 바스락거리는 감성, 겨울엔 손등에 와닿는 온기.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꽃집 남편이 차려준 거죠?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습니다. 네, 물론 남편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제 손이었고 매일 꽃을 다듬고 정리하며 지켜온 건 저 자신이었어요.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의견을 밀어붙이지도 않죠. 그저 제 옆에 있는 시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우린 종종 말없이 커피를 마십니다. 카페에서 서로 책만 보기도 하고 어깨에 기대 조용히 산책을 하기도 하죠. 처음 만났을 땐 그 조용함이 어색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됐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라는 걸요. 한 번은 제가 장사를 접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끊기고 연락 오던 거래처 몇 군데도 취소됐던 시기. 그때 남편은 다른 사람들처럼 힘내 할 수 있어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고 들어오는 저를 안고 고생했어. 오늘 하루 그냥 좀 울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울지 않으려던 눈물이 결국 터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저를 위로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이 좋습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하고 잔잔해서 좋습니다.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 없는 하루하루를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가장 나다운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이 평온 속에서 나는 더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 그 교실에 웅크려 있던 아이에게 이제는 조금은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괜찮아. 우리가 버텼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특유의 향이 먼저 스쳤습니다. 샴페인, 화장품, 레이스 원피스 사이로 흘러나오는 은은한 호텔 향수 냄새. 몸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익숙하고 낯선 공기. 들어서자마자 정면 스크린에 3학년 3반 정기 동창회라는 문구가 보였고 조명 아래 여러 명의 얼굴이 서로를 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미연이다. 가장 먼저 나를 알아본 건 윤주였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내 팔을 붙들며 말했죠. 얼굴 하나도 안 변했다. 어쩜 이렇게 똑같아? 옆에 있던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때도 조용했는데 지금도 뭔가 고상하다. 그 말투, 그 웃음, 그 속에 담긴 미묘한 기류를 나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이 지루하다는 말이었고 고상하다는 말은 건들기 애매하다는 말이었죠. 나는 그들의 말에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사실 웃었다기보다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죠. 내가 자리에 앉자 그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그 시절 얘기. 너 그때 기억나? 체육 시간에 교복 위에 트레이닝복 입고 오던 거? 맞아. 그리고 매일 도시락 똑같이 싸온 거. 김치랑 계란. 나 지금도 기억나. 그때 도시락 냄새 때문에 애들 창문 열었잖아. 어디서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그리운 추억이라는 식으로 포장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나에겐 상처였던 일이 그들에겐 놀잇감이었던 겁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물만 마시자 지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근데 진짜 대박이다. 결혼했다면서? 남편 무슨 일해? 그 질문에 조용히 입술을 닫았습니다.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궁금증은 결코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여보,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고 검정 슈트를 말끔히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 남편, 이 나라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KJ그룹 회장, 뉴스나 경제지에서만 보던 이름이 지금 이 연회장 바닥을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옆에 서자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말에 남편이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연이 남편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의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눈빛, 입술을 무의식적으로 다무는 사람, 의자에 앉아 있다가 허리를 곧게 세우는 사람들. 그 적이 혹시 KJ그룹의? 윤주가 더듬는 말에 남편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모두가 말을 잃었죠. 나는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훑었습니다. 한때 나를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대하던 그들이 지금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될 사람 앞에서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단 한마디도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많은 와 진짜 멋지다. 너 진짜 복 터졌다. 야, 너 몰랐는데 괜찮은 사람이었네. 그 말들이 이상하게 뼈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지금의 나가 아니라 내 옆에 선 사람이었어요. 그는 내 남편이지만 그들이 바라본 건 권력과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는 걸. 그들이 나를 몰라봤던 것도 지금 알아본 것도 둘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나는 이미 나를 알아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날의 연회장은 환하게 웃는 얼굴들로 가득 찼지만 내 눈엔 그 조급하고 당황한 눈빛들만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사진 촬영이 한창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채 손가락 하트까지 날리며 야, 우리 진짜 똥아니다. 애 키워도 이 정도면 괜찮지. 화려한 웃음들 속에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엔 남편이 말없이 물을 따라주고 있었죠. 그 순간 지영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와인잔을 손에 든 채 예전처럼 익숙한 척 말을 붙였습니다. 미연아, 우리 솔직히 그때는 너무 철없었지. 그땐 어려서 몰랐던 거야. 지금 보니까 넌 진짜 멋있어. 진심이야. 지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의도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그 말 사과인가 싶다가도 결국은 자신이 부끄럽지 않기 위한 방어처럼 들렸어요. 지금이라도 너랑 잘 지내고 있어야 내가 더 덜 나쁜 사람 같잖아. 그런 마음, 그녀의 눈빛 속엔 당혹스러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살짝의 호기심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 결혼했는지, 그 궁금증이 대화의 표면 아래 속속들이 숨어 있었죠. 그때 우리 좀 심했지? 근데 넌 한 번도 화도 안 내고 진짜 대단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죠. 그때 내가 화를 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지영이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곧바로 이해하지 못한 듯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렇지 하. 근데 너 지금 진짜 좋아 보인다. 딱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 느낌이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는 결국 내 자리를 찾아낸 사람이었죠. 누가 대신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얻은 것도 아닌 버티고 버리고 버텨서 얻은 자리. 그 자리엔 지금껏 내 안에 묻혀 있었던 나라는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동창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초대된 이름들 속에서 나는 예전의 교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야 할지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젠 내가 그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든 흔들릴 사람이 아니니까요. 방에 입장하자마자 메시지가 터졌습니다. 미연이다. 진짜 반가워. 그날 너 진짜 빛나더라. 내가 다 감동받았어. 우리 옛날 얘기 좀 하자.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 그들 대부분은 변한 척, 친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 사이에 한 문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안했다. 어느 누구도 정확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홀로 집에 가던 길에 뒤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급식줄에서 내 쟁반을 밀쳐놓고 너는 냄새나니까 저리 가라고 말하던 아이, 운동장에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대신 사진을 찍던 누군가, 그들에겐 지나간 한 장면이었을지 몰라도 내겐 평생을 흔들던 파편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파편들을 다시 손에 쥐고 용서해야 할까? 아니요. 이젠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건 증오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럴 의미조차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때처럼 무시당해도, 지금처럼 칭찬을 들어도 내 삶은 그들과 무관하게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가 단톡방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말했어요. 부담되면 나가. 굳이 안 해도 돼. 내가 편한 걸 선택해. 그 말에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톡방 알림을 껐습니다. 그들도 나도 이젠 굳이 이어질 이유가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도 느꼈겠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걸요. 며칠 후 가게 문을 열기 전 남편이 제게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 열어보니 안엔 오래된 필름 카메라와 작은 사진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연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라고 적힌 색이 조금 바랜 앨범. 이걸 어디서 찾았어? 서재 정리하다가 너 책박스 안에 있더라.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단체 사진에서 체육복을 입은 아무 표정 없는 내 얼굴을 봤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그 아이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교실 뒷자리에 늘 앉아있던 조용하고 겁 많던 17살. 그 아이는 지금의 내가 너무 낯설 거예요. 꽃을 팔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의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 그때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던 나날들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살아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아이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사진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가게 앞 화분엔 새로 피어난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단톡방에서 한 사람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 졸업식 때 생각나더라. 그때 널 좀 더 알아봤으면 좋았을걸. 늦은 깨달음은 언제나 조용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종종 우리의 기억보다 더 강한 흔적을 남기죠.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그 모든 말에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 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더는 그들 사이에서 의미 없는 이모티콘 하나로 존재를 증명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조용히 나간 뒤 휴대폰을 내려놓고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 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수학 시간이 끝난 후 쉬는 시간이었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조금 늦게 교실에 들어갔죠. 그런데 제자리에 다가가자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종이 조각들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랍 안을 열어보니 교과서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국어, 수학, 과학. 세 권 다 페이지가 순서 없이 섞여 누군가 일부러 뒤섞고 찢어놓은 듯한 상태였습니다. 종이에는 펜으로 낙서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 주인 있음? 이딴 애한테 책이 아깝다.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걸 물을 용기조차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아이가
대충 돌아보며 말했죠. 미연아, 너 교과서 떨어뜨렸나 봐. 복도에 떨어져 있던 거 주웠는데 좀 망가졌어. 그 말에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담임 선생님도 조용히 그 장면을 보시곤 그렇게 책을 함부로 들고 다니면 안 된다 하시곤 넘어가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열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책들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찢긴 교과서 한 장 한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손끝은 덜덜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울면 그게 내가 진짜 약자라는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대신 투명 테이프를 꺼내 밤늦게까지 한 장 한 장 붙이고 또 붙였습니다. 잘못 붙인 페이지는 다시 떼어냈다가 다시 붙였습니다. 그렇게 복원된 교과서는 색이 어긋나고 테이프가 울퉁불퉁했지만 그게 제 나름대로의 버티기였습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아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만 그런 일을 당했냐는 말을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 시절엔 늘 조용한 사람이 손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상처는 드러나지 않은 채 제 안에서만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그때의 교과서는 지금도 집 어딘가 낡은 책박스 속에 있을 겁니다. 버리지 못하고 꺼내보지도 못한 채 남겨진 조각 같은 시간.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이 떠오른 오늘 나는 그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테이프로 책장을 붙이던 17의 나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너 정말 잘 버텼다. 그때 아무도 안 알아줬지만 나는 지금 너의 그 조용한 투쟁을 기억해. 그날 오후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화병을 들고 수줍게 말했죠. 혹시 이거 다시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때 그 라넌큘러스가 너무 예뻐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그 말에 손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가 말했죠. 아, 그리고 사장님 보면 항상 생각나요. 제 딸도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지 않는 삶. 그게 담고 싶은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밤이 되어 남편과 함께 가게 문을 닫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넌 요즘 예전보다 훨씬 웃는 것 같아. 그래 보여? 응. 예전엔 웃는 것도 눈치 보면서 했거든. 그 말에 나는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전엔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입는 옷까지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결정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쓰고 싶은 말을 하며 내가 웃고 싶은 순간에 웃습니다. 며칠 전 가게 문을 닫고 막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윤주. 동창회에서 가장 먼저 나를 알아보고 그보다 더 먼저 나를 떠올리며 웃던 그 윤주였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이제 와서 왜? 벨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통화 괜찮을까? 간단히 물어볼 게 있어서. 단순한 인사나 안부는 아니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5분쯤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아. 익숙하고 가벼운 목소리.
어느새 친한 사이가 되어버린 어조.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그날 동창회 때 너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요즘 너 뉴스에도 나오더라. 진짜 멋지게 살고 있구나. 잠깐 뜸을 들인 후 그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요즘 우리 남편 회사가 좀 어려워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 혹시 너희 남편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순간 숨이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물론 뭐 대기업 정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열사나 협력사라도 그냥 이력서 한번 남편분께 전달만 해줘도 충분해. 우리 그때 친했었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뭔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체육 시간. 내가 실수로 공을 떨어뜨렸을 때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진짜 왜 쟤를 팀에 넣은 거야? 꼴찌는 안 하게 좀 하자. 그때도, 지금도 그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이제 달라졌다는 것만 빼고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윤주야, 그 일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아, 아니지. 알지. 그냥 혹시 전달만. 그리고 우린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도 아니잖아.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너무 무례했나 봐. 괜히 연락했네. 미안. 그녀는 급히 전화를 끊었고 남은 건 조용한 휴대폰 화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내가 어떤 관계를 지키고 어떤 관계를 보내야 하는지 아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돌려 말했습니다. 윤주한테 연락이 왔었어. 왜? 남편 취직 좀 도와달라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거야? 아니,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니까. 남편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선택한 거리라면 그대로 두는 게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무게 하나가 스르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잘 사는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도움이 아닌 기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회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나로서 존재하고 내 삶의 무게만큼 말하고 필요한 만큼만 웃는 사람. 그걸 알아주든 알아보지 못하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남편이 만들어준 것도 세상이 허락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제가 저 자신에게 허락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진짜 반전은 내 삶 자체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복수하지 않아도 통쾌해지는 삶, 누구도 얕잡아 보지 못하는 평온, 그리고 스스로를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그게 내가 바랐던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며칠 후 머리를 다듬을 겸 늘 다니던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예약을 해둔 터라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가 익숙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켠에선 머리를 말리는 소리, 드라이기 바람,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 나 그 얘기 들었어. 그 동창회에 회장님 부인 왔다며? 완전 반전이지. 정미연이래. 기억나? 기억나지. 고등학교 땐 진짜 존재감도 없던 애였는데 지금은 회장님 사모님이라며? 나 진짜 놀랐잖아. 잠시 손에 들고 있던 잡지 넘기는 손이 멈췄습니다. 근데 걔랑 나 완전 친했었어. 고3 때 체육대회 팀도 같이 하고 도서관도 자주 같이 다니고 그때 걔 좀 외로워 보이길래 내가 챙겨줬었거든. 누구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아주 살짝 돌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 지영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본 그 지영. 그녀는 드라이기 소리 속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계속 떠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걔랑 꽤 친했었어. 그래서 그날도 내가 먼저 인사했잖아. 미연아, 너 기억하지? 내가 너 많이 챙겼잖아.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딱 하고 부러졌습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나는 왜 그 시절 내내 혼자였던 걸까요? 왜 체육대회 날 아무도 짝이 되어주지 않았고, 왜 도시락을 몰래 화장실에서 먹어야 했던 걸까요? 거짓이 너무 자연스럽게 세탁되어 흘러나오는 그 순간, 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 손질을 마친 후 조용히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카드를 건넨 제 모습을 본 지영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머, 미연이었어? 야, 진작 말하지 몰랐잖아. 그 말투, 한치의 진심도 담기지 않은 친근함.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바라본 채 담담하게 말했죠. 우린 가까웠던 적 없잖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쫙 가셨습니다. 나는 그 시절 기억할 만한 좋은 순간이 하나도 없거든. 카드를 챙기고 천천히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가게 앞 유리문에 제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정면을 바라보는 눈동자. 그때 제 안에서 단단하게 다져진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거를 복구하러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지키러 온 거야. 봄이 지나고 꽃집 앞 간판 글씨를 다시 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쓰던 흰색 분필 대신 이번엔 연한 초록색을 골랐습니다. 오늘도 피어나는 중입니다. 그렇게 적어두고 나니 괜히 마음이 말랑해졌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 이름이 붙여지고 또 누군가에 의해 규정되곤 하죠. 나는 오랫동안 조용한 애, 눈에 띄지 않는 애, 어쩌다 성공한 여자, 회장님,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아요. 그 이름들은 내 본질을 말해주는 게 아니란 걸요. 진짜 나는 매일 새벽 꽃잎에 맺힌 물방울을 닦아내고 손에 상처가 나도 줄기를 다듬는 정미연입니다. 그 이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 오래전 친구라는 사람이 가게 근처까지 왔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나는 응, 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부터 조심스럽게 느껴졌죠. 오랜만이다. 그러게. 짧은 인사 후 우린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가 꺼낸 첫 마디는 예상 밖이었어요. 그때 미안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지금 와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혼자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우리가 어렸고 어리석었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너 그 모든 걸 견디고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조금의 후회와 조금의 경외 그리고 조금의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너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 그날 동창회에서 널 봤을 때 진짜 울컥했거든. 그냥 우리가 놓쳤던 게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지나쳐왔지만 사실 나도 한 번쯤은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다
꽃다발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얼마야? 필요 없어. 그냥 가져. 아니야, 돈 낼게. 이건 그냥 꽃이 아니잖아.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잖아. 그 말에 나는 끝내 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고 가게 문을 나서며 잘 지내, 미연아. 정말 멋져.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이 닫힌 후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긴 숨을 내쉬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얼굴의 나를 마주했습니다. 과거는 내게 상처였고 짐이었고 도망치고 싶은 그림자였지만 지금은 내 삶을 만들어낸 배경이자 내가 더는 붙잡히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지나간 계절일 뿐입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 사과했어?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남더라.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말했어요. 그 마음, 이제는 그냥 너한테만 집중하면 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밥을 다 먹고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작고 흐린 달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더는 누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더는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나는 정미연으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무시당하던 사람이 가장 멋지게 살아남고 가장 소외됐던 기억이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무시받던 시절, 조용히 참아내던 시간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외로웠던 날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 걸음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람 인연은 묘합니다. 때론 뒤늦게 얻게 되는 존중이 과거의 상처를 덮어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